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12월 10일 아니고요. 12월 12일로 정정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나이를 원래 제대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먹을 만큼 먹었고요.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늘 이팔 청춘으로 인생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누군가 교수님께 나이가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 82학번인데요. 네네. 저희 학번에 그 유명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쵸. 조모 선수, 네. 나모 선수, 네. 원모 선수. 그래서 같은 나이다 이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네. 나 그 정도 네. 나이입니다. 저도 좀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면 너무 나이가 드러나니까 이건 쉽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진짜 이유. 그리고 또 애플의 뭐 R&D 관련한 이야기, 네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예. 쭉 확인해 볼 텐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데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나 CEO 입장에서 그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입장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뭐 본인 발표한 대로 지금 주식을 한 100억 달러 이상 팔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좀 흔들렸는데 오늘도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꼭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근데 여기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그 금년에 특히 최근에 보면 대주주랑 CEO들이 연말에 지금 주식을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대주주인 뭐 일론 머스크, 베조 이 두 양반이 한 12조 이상 주식을 팔았고 그다음에 월마트의 그 창업 패밀리 월튼가가 한 7조 원 정도 주식을 팔았고 저커버그가 한 6조 원 정도 팔고 그다음에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서지 브린이 각각 한 2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너급이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인 사티아 나델라도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한 3천억 이상 얼마 전에 팔아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내부자들, 그러니까 인사이더라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이 주식을 파는 거를 그러니까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 같은 회사 밖에 있는 사람보다 정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기업이나 주가가 좀 고점 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안 좋은 사인인데, 금년에는 뭐 이렇게 많이 파는데, 조 단위로 주식을 파는데도 이들 기업들 주가가 뭐 거의 대부분 끄떡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매도 금액을 보면, 금년에 11월까지 한 70조 원, 그러니까 80조 원 정도를 팔았네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30% 많은 금액이고, 지난 10년 동안 평균의 한 2배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른 탓도 있지만 이분들이 왜 파는가 그걸 한번 좀 따져보는 게 좋고 가장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제 주식 자사주 매도인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자기 부의 세계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의 한 90%가 테슬라 주식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스페이스X 관련 나머지 주식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번에 주식을 매도를 많이 했어도 앞으로 좀 더 물량을 더 판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자기가 그 받은 스톡 옵션을 또 행사해서 그만큼 또 주식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 지분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과거 5년, 10년 동안 이분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5년 동안 일론 마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어서 과거 5년 동안 연 85% 수익을 냈고 과거 10년 동안은 연 68%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베일리 기퍼드라는 영국의 펀드들도 이걸 아주 인조이를 했죠.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월가에서 뭐 2,000달러 주가 얘기가 이제 상당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5년 후인 2026년에 테슬라 주가가 2,000달러가 가면 우리가 이렇게 느낌에는 감각적으로 야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가네. 근데 연율로 계산하면 복리로 계산하면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네. 2016년 말에 3,000달러가 간다고 가정을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연 23%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테슬라 주식이 많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파는 것도 있고 세금 내야 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은 사업가니까 저희 같은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연 13%, 연 23% 수익이면 훌륭하죠. 훌륭하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을 비상장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파는 게 아닌가. 근데 이분의 과거 행적을 보면 유펜 졸업하고 스탠포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가 그만두고 인터넷 기업을 zip2라고 창업을 해서 그걸 3억 달러에 99년에 팔았고 그 종잣돈으로 또 사업을 시작해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공동 경영을 해서 그거를 1억 5천만 달러에 팔아서 그게 종잣돈이 돼서 그 테슬라랑 스페이스X에 출자를 하고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생기는 자금 수조 원을 갖고 또 화성 프로젝트나 이런 다른 사업에 야심차게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개인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저희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연 한 13%, 20% 수익이 앞으로 5년 정도, 1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면 훌륭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복리 여기 습관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2013년에 5억에서 작년에 10억이 됐다. 2배나 됐네. 엄청 많이 올랐다. 근데 이거 복리로 계산하면 7년 동안 연 9.9%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장기간 동안 복리로 계산 습관을 하는 게 네. 투자에 아주 좋은 그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갖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복리 계산을 하려면 또 그 수학 그 공식 있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엑셀 갖고 계산을 네.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 우리 핸드폰 갖고 1.13 곱하기 1.13 곱하기 5번을 하면 네. 테슬라 1,069불 그저께 종가에서 2,000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네. 저희 같은 뭐 아저씨 세대들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복리로 우리 계산하는 정확한 수익률과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차이 나는 게 많아서 착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세금을 내기 위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그런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주식을 파는 거다. 이런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관련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스페이스X는 뭐 상장은 안 됐지만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해 볼 그렇죠.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많아지겠네요.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뭐 최근에 엄청 많이 네. 올랐고 그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 화성 달 탐선하는 우주선 관련된 이 제조 공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 모델 3를 이제 대량 생산할 때 그 거의 야전 텐트 치고선 여기서 이제 자국을 했잖아요. 일론 마스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조금 전기차보다는 화성 탐사 이 로켓 프로젝트에 좀 올인을 하는 모습. 그건 약간 좀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좀 걱정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뭐 스페이스X 관련해서 뭐 이러다가 내년에 뭐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적자가 될 것이다, 파산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했어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찔릴 수 손목 같아 합니다. 손목 같아 예. 찔릴 수 있는 질문 예. 하나 좀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주식을 팔겠다. 네. 내 계획은 이런 거창한 계획이 있다.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팔겠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이렇게 했다 얘기했다면 그러면 좋은데. 팔면서 진짜 이게 정말 좋은데 쓰이겠구나 하면서 주가가 또 오히려 부양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굳이 네.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어떤 막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주식을 판다? 라는 그 부분은 저를 잘 이해 안 가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그 머스크의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잠깐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죠. 네, 트위터 그렇습니다. 네. 팔로워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네. 이제 58%가 주식 파는 걸 서포트하는데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이 동부에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인, 금융인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갖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수십조 원을 들고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반감을 좀 표현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인 이런 트위터 보트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 의원하고 계속 설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세금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보란 듯이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찔리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제가 잘 피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가장 뭐 핫한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신고가를 네.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시총을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만 해도 애플의 시총이 삼성전자의 너댓 배였는데, 이제는 6배를 뛰어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6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는데 결국 애플 포함한 이 빅테크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이 될 것이다. 그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인도, 러시아 뭐 이런데 최고의 인력을 다 빨아들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엄청난 R&D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서 이 하여간 더 굳건히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결국 애플도 R&D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자. 왜냐하면 애플이 10조 원 이상의 R&D를 한 4, 5년 전에도 투자를 해서 뭐 실제 제품 나오는 건 별거 없는데 맨날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10조 이상의 그 R&D를 예산을 왜 쓰냐니 그런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R&D의 그 절대 금액도 증가를 했지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190억 달러 R&D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제품이 많은데 삼성전자보다 더 R&D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증가했으니까 진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건데,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비난을 많이 받을 때. 그 미래에 우리가 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것들이 우리 R&D 파이프라인에 있다. 엄청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미래의 애플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어로 이제 있는 거 여기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future stuff 미래에 나올 제품들이 애플의 성장을 견인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실제 그 M1이라는 반도체를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그 애플 생태계에 있는 그 제품들을 다 이렇게 묶어 갖고 그 구동을 시키려고 이제 그런 궁극적인 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2년 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그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좀 깊이 딥 다이브를 했는데 애플의 특허 신청 리스트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전략은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에어팟도 그렇지만 기존의 비즈니스를 수송하는데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R&D도 있지만 그 뭐 헬스케어 아니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머신러닝을 이용한 그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모든 R&D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플의 장점이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강한 그 회사 아니에요. 그게 그 회사의 제일 장점인데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모든 R&D를 이제 수행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했고 실제 6년 전에 애플 워치
애플워치가 그 출시가 됐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매출만 해도 수십조 원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뭐 그 심혈관 아니면 혈압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애플워치 오늘은 안 찾는데 찰 때 보면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으면 이걸 인지를 해서 네. 이제 좀 걸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뛰어난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 2년 넘게 비밀리에 엄청난 그 테스트를 한 거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비디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그 R&D 파이프라인을 보면 실제 얘기가 이제 간헐적으로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근데 실제 20조 이상의 돈을 매년 투자하는 4대 분야가 보면 첫 번째는 헬스케어 피트니스. 그다음에 이제 그 팀 쿡이 보면 그 헬스케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0억 명 이상의 생태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엮어서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니까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많죠.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이 하고 있고 웨어러블, 그러니까 에어팟을 이용한 그다음에 뭐 에어팟이 보청기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바이오메트릭 센서 같은 것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신규 그 R&D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메타버스를 애플이 그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도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는 애플 카드 보면 그동안 특허 출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래서 그 외에도 보면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도 이제 R&D를 많이 투자를 했고 특허 출원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간헐적으로만 들었지만 실제 애플의 R&D의 그 집행 내역 특허 출원을 보면 이 방향으로 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애플의 뭐 장기적인 미래의 성장 동력을 이미 이제 그들은 몇 년 예, 전부터 그렇죠. 그 거대한 R&D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올라오는 글 있지 않습니까? 뭐요? 애플 오늘이 막차다. 그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도 올 거예요. 뭐 애플이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예, 오를 그렇죠. 수는 예.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플 예. 확인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었던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네.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끝에까지 못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주문하는 그 나쁜 습관이 있어서 많이 주문하고 다들 못 읽는데 책 욕심 있으시군요. 작년에 주문을 하고 이제 영어로는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그래서 이제 그 인구 구조의 대역전 오. 그 이제 그런 책인데 그 한글판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인플레. 오늘도 이제 뭐 증시가 조금 미국 흔들린 게 이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어떠한 이슈가 일어날 때 이번 11월 미국 인플레가 6.7%인지 6.8%인지 너무 그것만 보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좀 긴 시각에서 그 관조하는 그런 그 습관이 필요한데 네. 이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결론은 과거 3, 40년 동안 저인플레, 저금리의 세상이었는데 앞으로 3, 40년은 이거와 정반대.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세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우리 21세기의 특징이 그 빈부의 격차가 심화가 되잖아요. 자본가들 전문가 집단의 부가 증가하고 일반 국민들 일반인들은 소득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된 게 이것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까 스타벅스가 뉴욕하고 버플로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실제 여기 이 책을 지은 굿하트라는 분은 이제 런던 정경대 분이고 그 마노지 프라단이라는 사람은 모건 스탠리 스톡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학자랑 월가분이 같이 공저를 해서 책이 되게 재밌고 기본적으로 하여간 그동안 세계화의 진전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뭐 국내는 뭐 쿠팡 미국 같은 데는 아마존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초이스가 많아지고 이제 계속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중국과 동유럽의 생산력 공장으로 이제 그 나오는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게 물건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것이 다 이제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것을 인조했던 세계 경제가 그 파라다임이 바뀌어서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이제 간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거고 네. 그것의 논리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 우리 그 여기 그림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파웰 의장도 그렇고 그 옐렌 그 재무장관도 좀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그랬다가 일시적이란 말을 뺐죠. 그래서 그 특히 뒤에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던 분이 여기 보면 그 로렌스 서머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분이 54년생이에요. 제가 이제 그 출생 연도를 다 비교를 했더니, 그러니까 실제 그 파웰 의장하고 옐렌 그 재무장관한테 엄청나게 잔소리를 뒤에서 했어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얘들아, 니네 진짜 이 판을 잘못 읽고 있다. 근데 실제 로렌스 서머스가 더 젊어요. 왜냐하면 누나랑 형한테 이제 잔소리를 했는데 엄청나게 잔소리를 했고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구조적인 건데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 근데 로렌스 서머스가 이분이 16세 때 MIT를 다니고 28세에 그 하버드 정교수가 된, 그러니까 거의 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뭐 20년 전에 재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는 페드가 너무 늦게 경기 과열을 인식했고 이제 문제는 소프트 랜딩 얼만큼 연착륙을 잘 시키느냐.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 그런 그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일시적인 문제는 아니다.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것을 좀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도 보면 네. 우리 뭐 임금이 최근에 그러잖아요. 내 월급 빼놓고는 다 모든 사람 월급이 오른다고.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국내도 5%, 공식적인 데이터가 그래요? 5%니까 되게 높죠. 그리고 몰랐네요. 최근에 뭐 대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도 뭐 10% 가까이 임금이 좀 오른다고. 그쪽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죠. 평균을 올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도 지금 임금이 많이 오르고 네. 자동차 값 뭐 이런 전자제품 값이 뭐 엄청나게 다 많이 오릅니다. 원자재 값들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40년 데이터를 보면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런 그 아마존 쿠팡 같은 전자 상거래 업체 빅데이터 이런 이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왔고 금리가 실제 한 20년 전만 해도 금리가 10%가 넘었습니다. 그때 주식담보대출을 하려면 그 금리가 10%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대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우리가 알고 국내에서도 뭐 주식담보대출이 최근에 올라갔어도 한 3%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금리가 아주 인플레가 높았는데 이제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을 세계의 공장, 그러니까 China is the world's factory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한 30%를 차지하고 미국, 독일, 일본의 생산을 더한 것만큼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제일 위에 검은 곡선을 보면 이게 이제 중국과 동유럽, 그러니까 동유럽도 보면 폴란드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들 공장을 엄청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EU로 통합이 되면서 저임의 노동자가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 중국과 동유럽의 근로자가 1980년대만 해도 7억 명이 생산 가능 인구였는데 이게 2012년까지 12억 명으로 거의 뭐 한 7, 8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투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대량 생산을 해서 저희가 국내도 그렇고 미국의 월마트 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인플레의 그 덕을 많이 봤는데 이제 보면 이제 이것이 다 바뀐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 동유럽 다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그 드라마틱한 그림이 여기 보시면 중국의 결혼 신고 수가 2013년에 가장 피크일 때 1,30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이게 800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국이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잘 안 나니까 one child, one family, one child policy. 그러니까 집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애를 하나밖에 못 갖지 않습니까? 제가 홍콩, 싱가포르에 일할 때 그 중국 젊은 친구들을 보면 다 한 명밖에 없는 가정에서 자식이
아이들이 자랐는데 중국도 인구가 이렇게 급감을 출생 그 결혼 신고가 줄으니까 결국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러한 노동력의 풀이 이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임금 상승,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그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불평등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지난 20, 30년 동안은 자본가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돈이 많은 투자가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GDP에서 그 임금, 근로자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만 해도 50%였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40% 초반대로 줄었습니다. 유럽에도 똑같은 현상이 목격되고 한국은 제가 그림을 못 봤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몫이 주는 대신 기업으로 그 이익으로 갖고 그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결국 주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임금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왜냐면 월마트 같은 데가 11달러 그 시급을 주다가 지금 15불로 오르고 그것 주고도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데 뭐 20달러를 요즘 준다 그러고 사람 뽑을 때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고 아까 스타벅스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그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좀 축소되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의 몫이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에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 균형으로 간다고 보니까 그것도 좀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꼭 시장에는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또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인플레가 진짜 여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조화가 된다면 물론 금리는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주가에는 그렇게 호재는 아닌데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에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그나마 주식이나 부동산이 나은 투자 대안이다. 그냥 은행에 돈을 넣는 거나 채권은 손해를 실질 그 금리 차원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나 그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인플레가 지속이 안 되고 고인플레로 간다면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그나마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결론이고 이 상황에서는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원가가 올라가면 고객한테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양질의 좋은 기업을 좀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만 보고 우리가 뭐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뭐 지금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정에 대한 이야기, 뭐 하락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주식도 뭐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 요즘에 좀 힘들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점 논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 오늘 교수님이 쭉 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 주식이 고점 논란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더 이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래야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또 연세대학교 국제학당 이남훈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이야기 또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교수님 채널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계속 그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나무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